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기적. 2. 중국 건설 산업의 재앙. 3. 중국의 한국 기업 개입의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선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과 강력한 지역사회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은 물의 상승에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및 쓰레기 분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의식이 높은 한국 사회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마이애미에서 붕괴된 아파트가 해수면 높이가 30cm가 상승하면서 일어난 붕괴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진세계 국가들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 해수면 상승 속에서 한국은 매우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가 더 심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남극과 북극의 비만을 녹이면서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해양 도시들이 수면 아래로 잠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도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도시이자 상상 속의 도시로 알려진 아틀란티스는 상상 속의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을 비롯한 해저 도시가 발견됐고 일본의 요나구니에는 대형 수중 피라미드를 비롯한 고대 도시 다 발견됐습니다. 자메이카의 앞바다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1600년대에 건설된 도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위기를 겪는 도시는 바로 베니스입니다. 유럽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해상 도시인 베니스는 지중해에 등등 떠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태리의 상인들이 몽골족의 침입을 피해서 이태리 앞바다에 갯벌에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건물들과 도시 인프라를 건설한 것인데요. 이태리의 멍도시 베니스는 잦은 홍수로 인해서 베니스 시민들에게 는 긴 장화가 필수품이 돼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수가 장마로 인한 침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여파라는 분석은 세계인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태리 정부에서는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니스를 둘러싼 대형 계기식 방파제를 만들어서 도시를 보호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빠르게 녹고 있는 남북극의 빙하는 베니스 늘 완전하게 바닷속에 가라앉혀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수면 아래에 위치한 네덜란드도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고 유럽 제1의 도시인 영국 런던 역시 템즈강 하류에 최첨단 수중보를 만들어놔서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도시들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의 기지가 있었던 나라들인 키리바시나 투발루 같은 태평양의 초소형 나라들은 국가 존망에 위기가 걸린 상태입니다. 바로 태평양의 해수면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호주와 같은 인근 나라들은 이러한 태평양 국가들의 국민들을 이주시키거나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지만 중국의 1:1 로 프로젝트가 이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섬나라들은 원래 대만과의 수교를 맺고 있던 몇 안 되는 나라들이었으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섬 전체를 수면 위로 대폭 끌어올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1:1로 자금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태평양 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평양 진출 야욕으로 인해 호주와 중국 간에는 극심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촉발되고 있어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와 중국 사이에 태평양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도시 지역들 대부분 거의 해수면으로부터 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면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중국 대륙 대부분이 잠기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요 해수면이 50m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하이 칭다오 텐진베이 이징 등 대도시들은 전부 잠기게 됩니다. 반면 오래된 억사도시인 시안 충칭 등의 내륙 도시들은 잠기지 않게 되는데요. 해수면이 50m까지 올라올 경우 중국 해안 도시에 몰려있던 인구가 다시금 과거의 당나라의 수도가 있던 시안 등의 내륙 역사 도시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 반해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의 지역은 조금만 잠기는 수준이고 제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평창동과 한남동의 경우에는 물 한 방울 닿지 않는 안전지대이며 강남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몰려있는 역삼동까지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부산의 경우에는 저지 대만 조금 잠기는 상황이며 대구, 전남 전북 지역 없이 해안가와 하천 주변만 침수가 될 뿐 대부분 안전한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도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인데요. 금강의 제방 만 잘 갖추게 된다면 정상적인 도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수면이 50m 수준으로 올라와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토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저지대 지역의 피해가 크겠지만 국토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중국과 대비해서는 매우 안전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리 전문가들은 해수면이 50m가량 상승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기후환경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서해바다는 좁은 폭의 지중해와 같은 작은 바다에 불과했다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대양 수준으로 매우 넓어져서 한반도 전역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쾌적한 기후대인 서한해양 성기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후는 서쪽의 한먼으로 널따란 바다가 펼쳐져 있는 해안국가 들에 나타나는 기후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로 알려진 지중해성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서쪽에 거대한 대양이 펼쳐지게 되면 스륜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나라 서해 남부 충남 전남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대가 형성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보 환경에 있어서도 이웃의 위험 국가가 밀리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전한 지정학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해안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낭조아릴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매우 철저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우수한 지형적 특색뿐 아니라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온난화의 환경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친환경 서울과 한국의 쓰레기 문화라는 소재로 영국에서 특집 방송을 한 것인데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매우 고도로 올라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과 행정이 서로 긴밀하게 연대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토가 넓은 다수의 국가들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 세계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쓰레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로 소각하면서 극심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결과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는 다름 아닌 세계 최대의 쓰레기 배출.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27% 수준으로 4분의 1 이상을 중국 한 국가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2배가 넘는 상황이지만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의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가 없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서 전 국가 적인 친환경 국가로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 이번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 급증하고 있고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인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들 속에서 앞서가는 시민의식으로 지구환 경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0년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 해저 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 중국 다롄의 해저 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사인 개통한 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의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 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롄시 공항국도 소방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 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 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롄 해저 터널은 다롄 증산구와 간징지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 중 다롄만 해역 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입니다. 다롄시는 개통 당시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터널에 물이 샌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 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거꾸로 세운 물병이 책상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더미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돼 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침하가 모두 허용치 이내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 역시 부실공사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 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공업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이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2,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 18과 네팔 일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니 개항 전부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다렌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1대1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되어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닐룹 젤룸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신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 균열과 부적절한 소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심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대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물이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에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뇌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기울고 K물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파괴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밥켓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밥켓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사들이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주저해왔는데 그에 반해 두산밥켓은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굴 찾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기계 라인업을 늘리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이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의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91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 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 만회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배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 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